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시장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번 올해 상반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작년하고 좀 다른 시장이다. 특히나 올해 연초까지, 1월 초까지 시장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거래대금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시장은 사실은 너무 뜨거워지지 않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있는 뭐랄까, 지수의 움직임이나 시장 다 좋다 좋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좋지 못한가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의 경우에는 직전 편향에 좀 붙잡혀 있는 겁니다. 1월에 있었던 엄청난 그 거래량, 그리고 그 시점에 가장 크게 부각받았던 종목 섹터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시세에서 철저히 외면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가 3,200대 오늘은 넘어왔어요. 3,200대 이상으로 안착하는 구조. 이 안착이라는 것은 장기적 안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돌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히려 더더욱 막 조바심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이동을 해야 하나, 이러다가 내 종목 못 올라가고 시장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고민들 좀 크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3,200대 이상의 양봉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 코스피 지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코스피 지수는 3,266포인트, 이제 1월 11일 고점이지만 지금 사실 체감적으로나 종목별 흐름으로 보면은 1월 고점이 넘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죠. 대형주들 말고 개별 중소형주들 위주로.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 있고. 해서 이 3,266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너무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는 보지만, 시도는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못 가요. 이 구조. 여기에 44조 원, 이 44조 원의 거래대금을 만드는데 일조한 종목들은 지금 가장 무겁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필두로,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애플카 모멘텀으로 여기서 가장 큰 변동성 이슈를 제공했으니까 현대차. 2차 전지는 저렇게 큰 매물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데, 플러스 되면은 이건 이제 전기차 쪽이니까 이렇게 돼서 전지 쪽도 전지는 소재 쪽은 괜찮아요. 근데 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이쪽이 다 뭐예요? 다 여기까지 주도주들이잖아요. 다 여기까지 주도주, 삼성전자, 현대차,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다 여기까지 주도주들이죠. 근데 여기까지 주도주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소외. 이 구간에서 소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아픈 곳이 찔리는 느낌이 있죠. 원래 주식시장이 직전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이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가지 않을까를 많이들 기대하시는데, 이 거래대금 구조 때문에 오히려 직전에 너무 강했던 종목들은 지금 올라가는 동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시장이 여기 한번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분위기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순환매 한번 나오면 박스 상단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로 위안을 좀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현재 구간 이번 마디에서는 시장 수익률 하회인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움직이려고 하셨으면은 지난번 중소형주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번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라고 얘기를 계속 드릴 때 그때 소부장 기업들로 이동을 하셨어야 되고, 그게 되지 않았으면 사실상 제가 생방송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에서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다 이동 교체를 드렸어요. 어느 쪽으로? 소부장으로. 소부장 가야 한다.
당시에 제가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소부장 종목으로 옮겨야 된다. 이게 하이닉스하고 종목 수익률 격차가 좀 많이 날 거다.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장이 어렵다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점에서 그런 맥점이 딱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월부터의 포지션을 가만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별 재미없어요. 많이 물렸던 분들은 물렸다가 돌아 나왔을 때 반등시 매도 다 해버렸을 거고, 그리고 나니 또 올라오는 종목들 쫓아가니 지금은 순환매가 있어가지고 강한 종목 눈으로 다 확인하고 쫓아가면 또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는 뭐 괜찮은 장세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3,200 넘어간 거예요. 3,200 넘어간 거라서 거래 대금이 여전히 뭐 20조도 안 나오고 있지만 넘어갔죠. 3,200 이상에서 양봉이 하나가 지금 제대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3,200을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나중에는 다시 뭐 이게 5월 중이든 뭐 길게 가면 6월이든 다시 내려올 수는 있을지언정 일단 단기적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 고점 3,266포인트, 3,266포인트를 시도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니까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여기 넘어갈 때 3,266포인트 넘어갈 때 갑자기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계하고 있다가 이거 넘어갈 때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껍데기가 넘어갈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종합지수는 별 사실 의미가 없고 코스닥을 보셔야 되는데, 자, 코스닥이 여기서 먼저 넘어갔어요. 그죠? 코스닥이 여기서 먼저 넘어갔고, 이게 실질 체감이고, 거래 대금도 보시면은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지금 지난 1월 달 수준이 오히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수준까지. 코스닥이 가장 뜨거웠던 게 1월 연초에 반짝했을 때 여기까지인데, 이 코스닥은 지금 그 수준이랑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죠. 코스피는 20조 이상 차이 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나왔을 때 20조였는데 뭐 지금 뭐 11조 원, 12조 원대 나오고 있으니까 요 코스닥이 그래도 종목별 움직임. 그런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확 붙지 않으니까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거의 코스피급의 시총 규모를 갖고 있는 종목들까지는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정체니까,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데 예탁금이 정체라는 건 뭐예요? 가격 대비해서 실탄이 예탁금이 65조 유지됐는데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2,500이 왔다. 그러면 강력한 방어력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시장 가격이 싸졌으니까 상대적인 그 자금의 파워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65조대 예탁금이 유지가 됐는데 코스피 지수가 3,200대를 넘어갔다. 그럼 상대적으로 똑같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여력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같이 늘고 있지 못하라는 거.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유동성이 증시로 추가 유입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게 이제 1월 전 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계속해서 국지적인 종목 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코스닥이, 이건 그냥 뭐 제 마음대로 예상입니다. 뭐 객관적인 근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과 테크니컬한 지식을 감안한 목표치인데, 코스닥 지수 한 1,100포인트 시도 정도까지 가면은 거기서 이제 조정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 조정이 될지 추세가 깨진다기보다는 이제 이 상승이 일단락이 저는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데, 이 채널 상단까지 간다고 보는데요. 요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요 자리가 제가 항상 판타지라고 얘기했던 이 밑으로는 다시 절대 가지 않는다. 제가 작년 그 3월달, 4월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코로나는 끝났고 주식시장에서 코로나는 끝났다. 이 밑으로 절대 다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출발선은 여기라고 계속 강조했던 그 이후의 대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찍고 지금 올라와서 이 상승 마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과열권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도 이익 실현하고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추세 하단 뭐 950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다행히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했나요?
지난주 리플레이션 약화 얘기했죠. 지난주 리플레이션 약화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죠. 미국 채금리 1.5%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두 가지 양날의 검이에요. 경제 성장률, 리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 호조,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는 표현인데, 그 리플레이션 약화됐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백신 경제, 즉 코로나 종식과 정상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그리 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 장기 실업자들의 고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그런 고용지표들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2.6%까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코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리플레이션 약화예요. 리플레이션 약화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 두 가지예요. 유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올해 있을 수 있는 충격은 기본적으로는 금리거든요. 올해 있을 수 있는 충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동성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이게 1단계가 테이퍼링이잖아요.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자산 매입, FED의 자산 매입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긴축 단계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 FED가 자산 매입 축소, 이 테이퍼링을 그 파월도 이런 얘기했죠. 금리를 인상하기 한참 전부터 자산 매입은 시작할 거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고, 올해 연내 금리는 인상하지 않는다. 올해 연내 금리는 인상 안 한다고 했는데 테이퍼링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뭐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외교 테이블에서의 단어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그 한마디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올해 연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은 여전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언제이냐인데 저는 이걸 올해 상반기를 걱정을 했거든요. 올해 상반기 내에 지금의 리플레이션 상황이면 상반기 내에 테이퍼링 정도의 신호는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게 테이퍼링으로 인한 시장의 크래시, 텐트럼이 한번 있었던 과거의 시점을 되돌아보면은 2015년도에 테이퍼링과 관련한 시장의 충격을 받았을 때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추락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지금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줬잖아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공급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FED의 총 유동성 그 대차 대조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자산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공급하고 있어요. 그죠? 재정 정책도 더 쓰고 있고 아직도 돈은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실세 금리가 일부 올라가는 거고 채권 시장에서의 그 수요나 공급이 일부 차이가 있는 거지 정책 유동성 계속 공급 중이에요. 정책 유동성은. 그러니까 그 정책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테이퍼링인데 이 테이퍼링이 있으면 주식시장은 이게 뚝 떨어집니다. 한번. 분명히 한번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의 밸류에이션 하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시 이제 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률과 금리 상승이 같이 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대세 상승은 꺾이진 않아요. 테이퍼링 한다고 대세 상승 꺾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상승장 꺾이는 건 아닌데 그러한 어떤 지금 시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좀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러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리플레이션 약화가 되니까 이 유동성 축소 우려가 이걸 줄였으니까 이상하네. 유동성 축소 우려감이 낮아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최근에 1, 2주간의 글로벌 매크로에서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한마디로 어떻게 볼 수 있는 시장의 하방 충격 우려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는데 우리 시황 왜 봅니까? 지수 시황 왜 봅니까? ETF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수 시황을 보는 이유는 내 종목을 내가 거래하는 와중에 시장이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까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시황이라는 게 시장의 투자 환경이 시장의 주변 상황, 환경 이런 걸 모두 시황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내 종목이 만약에 내 10만 원에 사가지고 내 종목을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 동안 한 12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매수를 했는데 그 두어 달 사이에 시장이 갑자기 막 3,200에서 뭐 2,800까지 떨어지고 2,700까지 떨어져 버리면 내 주식 10만 원에서 12만 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주식도 1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게 돼 버리면은 종목 아무리 잘 번들 이 해당 구간에서의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게 되는 거고 계좌 절대 수익률도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시황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황에 입각해서 여기서 1월 달에 매도해 놓고 기다리시라 했고 3월 달에 이제 사도 된다 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들어가느냐인데 정말 다행히 저는 이걸 5, 6월 달 이 구간을 좀 걱정을 했어요. 뭐 6월 중순 FMC가 있어서 여기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4월 말 FMC 있거든요. 4월 말 이거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6월 중순 FMC는 좀 거슬리긴 해요. 그러면은 6월 중순 FMC니까 5월까지는 이 시장의 강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코스닥이 조정을 뭐 한 900 여기서 900이니까 요 정도 1000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한번 받는다. 그래도 크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공간이 아직 좀 더 남아 있다. 이만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간도 아직까지 6월 중순 FMC부터 약간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 아직까지 문제 없고 당장의 미국채 금리 안정화 됐으니까 리플레이션 우려감도 크지 않다. 리플레이션 우려감 크지 않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예요. 경기 민감주 쪽에 에너지 약해지는 거고 유동성과 연동하는 성장주에 대한 걱정은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 정도부터 경기주에서 성장주 쪽으로 쫙 넘어온 거예요. 이게 다 보였던 거예요. 그걸 제가 뭐 공개방송 등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구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주식이 올랐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올랐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내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내려올 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올라갈 때 더 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단순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고 겁낼 상황은 아직 아니다. 그걸 겁냈으면 벌써 주식 다 털렸겠죠. 그죠?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시황은 여전히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식들은 뭐 특징이 증권주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증권주들은 한 지난주 정도부터 증권주 움직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키움증권이 사실 지금의 리테일 쪽에서는 대장인데 키움증권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지 않은데 오늘 오랜만에 키움증권 좀 올라왔죠.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본적인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얘는 좀 개별적인 영향력이 있다 치면 그럼 뭐 삼성증권의 미래에셋 이런 것들 보면서 증권주의 현재 투자 포지션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게 증권주 지금 추세 하단이에요. 지금 추세 하단이고 증권주 장기 제가 삼성증권인데 이게 좀 장기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여기를 이게 몇 년짜리예요? 여기 2007년이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되던 하락 추세 이번에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증권주는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좀 보실 필요 있어요. 저가 매수 가능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증권주가 아직은 여유가 있죠. 이 정도면은 사실 시황 구조를 보면요 전고점 정도까지 단기 포지션도 충분히 나오는 거고 이쪽 괜찮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대형주 안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도 현대차 못 움직이는데 이런 정도 증권주는 그러니까 3조 원짜리 증권주는 움직일 수 있지만 30조 원짜리 종목은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고 뭐 코스피 안에서도 대형주 안에서 코스피 안에서도 5조 원짜리 종목은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데 50조 원짜리는 아직 못 움직이는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뭐 실적이나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수급적 유동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반기 전망 대단히 좋아요, 여러분. 반도체 하반기 전망 여전히 좋고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못 올라가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쪽을 그래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게 반도체가 하반기 쪽으로도 계속 좋기 때문에 장비 소재 쪽으로 가셨으면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셨으면 좀 답답한 거고. 근데 이제 와서 온 기자니 좀 막 틀릴까봐 계속 불안하신 거고 한데, 저는 아직도 둘을 놓고 보면은 소부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시황 검토하시면 되겠고, 건설주들 제가 증권, 건설, 조선 좋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성장주 말씀드리면서도 증권, 건설, 조선 이쪽은 대형주 쪽에서도 계속 롱텀으로 가시라고 권해드리는데, 이건 이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건설주는 내년 대선 정도까지는 뭐 오뚜기가 될 것 같아요. 내려와도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건설도 뭐 경기 쪽에서는 계속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지금 지시는 종목 업종들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있네요. 바이오주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제가 바이오주 반등을 예상했잖아요. 코스닥 1000포인트 올라올 때 바이오주 역할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젠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 심리 풀어주면서 뭐 엔지캠, 뭐 ST팜 이런 종목들이 선봉 서면서 바이오주 쭉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못 따라와준 바이오주 한계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분위기를 크게, 그러니까 큰 돈이 안 움직이고 있고 주변 자금들만 움직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봉이 삼성전자가 되고 선봉이 셀트리온이 되면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인데, 지금 그렇게 큰 종목들은 지금 선봉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 양상의 시장이 아니라 국지전 양상에서는 이기고 있는데, 전면전은 그러니까 함대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지금 아직은 그렇게 승기를 확 잡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국지전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지금 전선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하시고 싸우셔야 되고, 근데 이게 셀트리온이 오히려 이렇게 무거워지면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다가 이제 좀 힘에 좀 붙이는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프리미엄은 끝났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바이오 물려있는 분들은 뭐 출구 전략 계속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는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8개는 우하향될 수 있으니까 1년간의 코로나로 인한 어마어마한 프리미엄과 엄청난 매물들을 당분간 소화하기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이오 오히려 물려 계신 분들 지금도 저는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2차 전지는 뭐 소재, 셀 계속해서 롱텀으로 좀 가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시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연중에 그 유동성 텐트럼을 걱정해야 될 때는 이놈 저놈 다 빠집니다. 그때는 다시 또 우리 1월 달에 한 것처럼 또 현금 확대해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상황은 아니니까 뭐 2차 전지 셀이고 뭐 소재고 장비고 다 그냥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제가 조선주를 얘기한 모멘텀이 사실은 이것도 친환경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선주를 롱텀으로 좋게 보시라는 이유가 LNG선의 교체 수요가, 원래 선박 교체 수요가 30년 주기인데 지금 LNG선에 대한 어떤 친환경 정책 때문에 선박 교체 주기가 지금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바꿔야 되고 연료를 다른 거 써야 되는, 그러니까 LNG선 동력선으로의 전환이 지금 본격화되는 시점이니까 앞으로 당분간 조선업황은 다시 호황을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동안 조선주들도 좀 롱텀으로 저는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증권주도 증권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너무 밸류가 낮아요. 이런 쪽도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건설주 여전히 밸류에이션 너무 낮고, 그러니까 이런 싼 쪽에서도 반짝 좋고 많은 게 아닌 좀 앞으로 당분간 더 좋을 수 있는 건 좀 더 끌고 와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건설, 조선, 증권 좋게 보고 있고, 철강은 저는 철강은 약간 아직은 좀 갸우뚱하고 있긴 한데, 철강도 사실은 이게 지금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철강 증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철강업으로 새로운 진입 장벽이 이 환경 규제 때문에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철강도 환경 규제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 될 수도 있겠다. 그냥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가 아니라, 이게 기저로 인한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철강업황이나 이쪽도 지금 산업재가 약간 특이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거 환경 규제가 앞으로 계속 본격화가 되고 또 강화될 거기 때문에 이 구경제, 대규모 장치 산업이니 이런 산업들이 환경 규제 때문에 증설을 하기가 쉽지 않고 새로운 신규 진입,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면 기존 사업자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마진이 기본적인 이 마진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이나 이게 뭐 고도 성장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정도를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조금 더 공간이 있겠다 정도로 일단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강은 약간 사이드로 후순이고 조선은 그런 산업재 쪽에서 지금 시대적인 환경을 좀 타고 있다. 이런 정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뭐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만 말씀을 드려서 그 외의 산업 쪽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전략적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달리고 있는 시장에서 먼저 뛰어내리지 마시고 이 리플레이션 약화로 인한 성장 기대감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경기 기대감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업종 산업 섹터가 개별로 좋은 쪽 성장 섹터라고 하죠. 이걸 그쪽을 계속 보시고 금리 우려는 좀 약화됐지만 이거는 잠깐 쉬는 거예요. 한 5월 말 5월 하순 정도부터는 좀 6월 중순에 FOMC가 있으니까 또 스트레스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아직은 안전 선호 현상이 보이지 않아요. 위험 선호 현상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올라온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이번 2분기의 수익을 좀 잘 실현해 두셔야 또 하반기에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당분간은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적 선호주 5월 초까지 계속 실적 장세가 될 테니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2분기 이익 확정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성공투자 계속 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